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생명체가 살아있을 가능성 있는 행성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외계 비행물체가 출현했다든지 이렇게 우주에 얽혀있는 의문들이 간혹 제기되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도 수학이 숨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드랑 다 빼서 숨겨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어릴 적 별자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밤하늘을 보며 이렇게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 보면서 저 북두칠성이라고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이리 씨는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뭐 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네. 예전에 우리 개그맨 선배님이 우리 저기 신인 개그맨들하고 이제 MT를 간 적이 있어요. 네. MT 가면서 밤하늘에 딱 별을 보면서 야, 뭐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감아보래요.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그게 너의 미래야. 근데 농담으로 하셨었는데 네. 지금 제가 한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거의 예언이 됐어요.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별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냥 눈 감으라 소리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기타반에서 이제 설악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기타반들은 기타를 다 들고 올라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연주회를 다 하고 하늘의 별을 딱 보는데 전 은하수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어요. 서울에서는 은하수를 보기 힘들었는데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설악산의 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새내기 때 이렇게 MT를 갔는데 그 밤하늘에 별이 정말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선배 정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면서 되게 풋풋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연인들도 그렇게 노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힘들죠. 그래요? 왜냐면 뭐 미세먼지다 뭐다 해가지고 밤하늘에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해보기도 쉽지 않아요. 네네. 딱 보니까 느낌이 왔습니다. 뭐요? 오늘 또 이 또 파인드 매스 네. 오늘의 또 이 주제가 왠지 또 기상 예보관 아닐까요? 별 예전에- 얘기가 나와서요? 네,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별이라고 하면 사실 기상 예보관보다는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 만나볼 직업은 천문학자입니다. 네. 뭐 행성이라든지 항성, 은하 뭐 이런 천체와 천문 현상을 모두 연구한 사람이 천문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천문학에는 사실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과 수학은 그냥 거의 같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진짜요?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천문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선생님한테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또 많고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자,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직업 바로 천문학자입니다. 세계 최대의 난제 천문학. 하늘의 별과 우주를 연구하는 학문인 천문학은 신비로운 우주,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학, 의학과 함께 인류의 가장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학문 천문학. 천문학자들에 의해 수천 년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많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학적 원리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면 땅 위에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고대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며 완전한 구형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수학적 원리들을 사용했습니다.
지구가 구형이란 것이 밝혀진 후 이번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느냐,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이 도느냐에 따른 천동설과 지동설이 팽팽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서면서까지 왜 지동설을 주장했을까요? 또한 그 시대의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돈다는 것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직 관측과 계산만으로 그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그리고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수학이 사용되었죠. 특히 천문학자 케플러는 3가지 법칙으로 지동설을 완벽히 증명해내었습니다. 또 천문학자들은 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삼각비의 원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사용해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된 천문학자들의 연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산으로만 입증했던 행성 간의 거리를 현대 천문학자들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새로운 별을 찾아내고 행성을 탐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구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천체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역할도 천문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태고의 역사를 간직한 대자연 우주. 친숙함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그곳의 비밀은 천문학자에 의해 열리고 있습니다. Find the Mass. 오늘은 우주의 비밀을 탐하는 천문학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매력적인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보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이 천문학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넓은 우주를 다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저도 오늘 굉장히 어려울 줄 알고 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아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마음이 좀 편안했죠? 예, 아니 저는 옛날에 사실 두 사람이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오 마이 갓. 그렇죠. 굉장히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한 사람이잖아요. 네. 한 사람인데 어쨌든 뭐 이분도 나오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저는 뭐 요즘에야 이렇게 또 장비들이 좋으니까 뭐 우주를 좀 연구할 수 있다 치는데 예전에는 정말 장비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을까. 옛날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게 과히 틀리지 않고 이제 착착 맞아 들어간다는 게 더욱더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뭐 수학을 저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인류의 지적인 문화유산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로지 인간의 어떤 사유, 정신적인 공부한 내용으로만으로 직접 가보지 않고 그렇죠. 거기까지 거리를 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바로 수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값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앞에 있는 폭포의 높이 혹은 저 높은 빌딩의 높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잴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잴 것이냐 이거죠. 바로 인류의 문화유산인 수학. 바로 이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비를 이용해서 높이를 재거든요. 바로 이게 천문학에 응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곳에 직접 가볼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리스타르코스라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가 역사상 최초로 바로 지구하고 달까지 거리와 그리고 지구하고 태양까지의 거리의 비를 알아낸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꽤 크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그때 사용했던 뭐 도구라고 한다면 삼각형, 뭐 직각삼각형, 원,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간단하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있고요. 저기에 달이 있고 이쪽에 태양이 있어요. 근데 달에 그 반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 태양과 달이 지금 수직으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그 그림자가 똑바로 반달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얘하고도 이렇게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관계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달, 지구, 태양의 각도를 잴 수 있다면 삼각법에 의해서 네. 이 거리의 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거리는 모르더라도
거리의 비는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이분이 잰 것의 비는 1대 19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측은 1대 40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오차만으로도 이게 각도가 실제로 그 87도로 쟀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89.5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벌어져도 그만큼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그 거리의 비를 쟀다는 것은 바로 삼각비, 삼각법, 바로 이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거리의 비를 잴 수 있다는 게 놀랍죠. 그렇네요.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지구의 끝은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월식 때 그 그림자, 네. 지구의 그림자가 동그란 걸 보고 아 지구가 동그랗구나. 근데 북쪽에 가면 남쪽에서 볼 수 없었던 별자리가 보인다면 지구는 평평하지 않구나. 그리고 배가 저기서 멀리서부터 오는데 돛부터 보인다는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사고력이 뭐 항해나 농사에 굉장히 플러스가 됐던 거죠. 과거에 보면 천문학은 해나 달을 이 천체를 관측해서 달력이나 시간을 정해서 그 백성들한테 농사의 적절한 시기를 알려줬거든요. 네. 일종의 이것도 수학이죠.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표준 달력을 누가 만드냐면 천문학자들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고대에는 그런 전문적인 기기나 도구가 없었을 뿐이지 고대의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그 방법을 그대로 현대에서도 하거든요.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네네. 네. 정말로 말씀만 들어봐도 고대 천문학자들은 진짜 아무도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막 연구해 나간 그런 사람들, 선구자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아까 우리 그 쌍둥이인 줄 알았던 갈릴레이 말고도 정말 그 예전에 과거의 천문학자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예,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사람들의 업적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네. 대표적으로 코페르니쿠스 있잖아요. 코페르니쿠스는 사실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런 걸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주장을 했고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며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은 태양의 둘레를 공전한다는 그런 우주관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가 있습니다. 케플러는 이제 독일의 수학자, 천문학자인데 이분도 사실은 이 철저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지동설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이 케플러의 스승이 티코 브라헤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이 지구 중심설을 증명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측을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자료를 방대하게 축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증명을 제대로 못하고 주장을 하려고 했으나 오차가 자꾸 생기고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케플러가 네. 그 자료를 이제 제자인 케플러가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오차가 이렇게 오히려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자료가 지동설의 근거가 되고 또한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자료로 쓰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주 옛날부터 천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신라의 첨성대도 그렇고 그렇죠. 뭐 고려시대의 별그림 무덤도 그렇고 천문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꽃을 피웠던 것은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때죠. 아무래도 그래요? 세종대왕은 그 과학, 천문과 더불어서 수학에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잘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을 진두지휘해서 7년 동안 천문기기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태양이 남중했을 때 남중고도에 있을 때 그 표의 그림자 길이를 잽니다. 그래서 그 태양까지의 길이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도 아까 그 삼각비처럼 네. 각도를 해서 그 그림자의 길이의 짧고 긴 거에 따라 하지점과 동지점을 찾는 그런 규표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림자의 위치를 보고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해시계죠. 앙부일구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 시보 장치를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물시계죠. 예, 자경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7년 동안 그 수학을 응용해서 그 천체와 수학의 원리를 응용해서 15가지 천문 기기를 만들었어요. 와. 그때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도구도 그렇죠. 없는데 정말 그 각도, 비율, 그리고 그 시간 측정하고 정확한 그 간격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다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지금도 외국에서도 뭐 존경받는 쾌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진짜 뭐 대단하네요. 뭐 세종대왕도 대단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야 이거 만들어 봐. 그거 막 삼각자 누구선 뭐 맞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도 대단하다. 네네. 하고 우주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또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요? 또이 외계인, 오. 또 UFO. UFO. 예. 왜냐면 또 이 제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쪽에. 네.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른다는 아니 생각. 실제로 존재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어쨌든 늘 이렇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망원경을 봐야 되니까 이 뭐 천문학자들은 뭐 이 수학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시력이 더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 늘 망원경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매일 항상 보고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네, 천문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그러게요. 뭔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천문학자들이 농사나 아니면 그 항해 때문에 실질적 학문으로 천문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돼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하늘에 그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일은 사실 별로 하지 않아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계기판을 놓고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원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주의 생성 원리, 블랙홀. 그 다음에 그 별들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고 저 끝에는 뭐가 있을지. 그래서 다분히 순수 과학으로 갔기 때문에 네. 지금 천문학이 과거에는 실용 과학이었지만 지금 순수 과학으로 갔기 때문에 물리학이 천문학과 거의 유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천문학과를 나오거나 물리학과를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공학도로 보면 사실은 힘들 거고요. 하나의 철학이나 물리학처럼 순수 과학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 연구에 몰두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늘리는 방법으로도 천문학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천문학하면 보통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문대를 실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다거나 또는 뭐 아마추어 천문학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가입을 해서 서로 교류하는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어린이들 전용 과학 수학 월간지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천문 별자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 그거에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수학들이 그냥 수학 덩어리 자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더 궁금해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가 탐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수학을 참 잘합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그 어마어마한 수학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우리 김세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것도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첫 번째 삼각비가 이제 놀랍게도 고대에서부터 만들어져 사용이 됐습니다. 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삼각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히파르코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한. 이 히파르코스는 이 천체를 관측하고 운동을 뭐 수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인데 이 지구와 달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비를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그 구면 위에 두 점 사이 거리를 재를 내면 현이라든지 이런 삼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현의 표를 또 작성하고 그래서 바로 천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삼각법의 어떤 기초를 확립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로그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때문에 로그를 접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렇죠. 실제로 이 로그는 발명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의 발명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계산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큰 수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1024, 1024, 1024 몇 번 곱하면 굉장히 큰 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250제곱 같은 거 어떻게 쉽게 계산하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로그표를 계산해 두면 이런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설명하자면 수학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자제하겠지만 네네. 사실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문학자의 수고를 덜어줌으로써 로그의 발명은 그들의 수명을 2배로 늘려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산들을 조금 간편하게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큰 수의 계산을 어려운 것을 덧셈 계산으로 바꿔서 좀 쉽게 계산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내볼까 하는데 이리 씨, 네. 지구와 명왕성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일단은 그
지식 사이트로의 로그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로그인 합시다. 로그에 들어가야 됩니다. 로그인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이게 거리가 32.6 AU인데 이 AU란 단위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1억 4,959만 7,870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런 뭐 어마어마한 단위라서 감이 네. 안 옵니다. 너무 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래서 로그가 없었을 때는 이런 계산들을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했을지 정말 생고생을 네. 생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적분에서 보면 케플러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분이 바로 아이작 뉴턴이잖아요. 네. 그래서 케플러 덕분에 행성이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밝혀졌어요. 그런데 케플러는 어떻게 왜 그 천체 그 행성들이 타원 운동을 해야 하는지는 설명을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 것이 1687년 뉴턴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미적분의 태동을 일궈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것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천문학 이론이 제시가 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관측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수학적 이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서 완전히 어떤 새로운 수학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미적분학을 중심으로 이제 한 18세기 초까지의 어떤 초기의 수학은 모두 어떻게 보면 천문학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얼마 전에 빅데이터 많이 나오고 지금도 네. 많이 활용되잖아요. 가장 먼저 활용된 분야가 바로 천문학입니다. 그만큼 천문학자들은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천문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월가의 금융회사에서 천문학자들을 앞다퉈서 모셔간다고 해요. 오, 정말로요. 네, 저는 사실 뭐 우주에 대해서 가장 관심 갖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의 안위와 관련돼 있는 거 뭐냐. 네. 예전에 우리 공룡시대가 멸망한 이유가 뭐 행성이 충돌해서 그런다,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 행성 충돌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안 혹시 우주에서 뭐가 날라오지 않을까. 아. 요거에만 관심이 좀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아니, 진짜 똑같은 그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어린이들이 천문학자라는 단어는 몰라도 별에 관심이 있거나 우주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천문학과 관련된 또 천문학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관도 데려가 보시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오묘한 수학의 이해가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많은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파인드 매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